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가 오는 24일 치러질 예정입니다. 이제 정확히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번 선거에 출마한 박종훈, 박병철, 조순열 3명의 후보자를 만나 선거에 임하는 각오와 핵심 공약을 들어봤습니다. 글로벌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5가 지난주 막을 내렸습니다. 모두 150여 개국에서 4,3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는데요. 이번 주 경제인 이슈에서는 이번 CES의 주요 이슈와 총평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7일 법률방송 현장과 사람 시작하겠습니다. 2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새 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법률방송은 이에 앞서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과 차례대로 특별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기호 1번 박종훈 후보자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 잘하는 기호 1번 박종훈 후보입니다. 저는 법무부인 신우의 대표 변호사이고 서울대, 중대, 외대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가르치는 겸임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서울지방변호사의 교육이사, 대한변협 교육이사, 재무이사, 수석부회장, 변호사연수원장을 역임한 회무 전문가 박종훈 후보입니다. 네, 대한변협 변호사연수원장과 수석부협회장 등을 지내시면서 많은 회무를 경험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출마를 결심하시기까지 많은 이유와 배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출마의 변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실 회무를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변호사를 위한 일인지, 또한 그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변호사 단체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변호사의 사명인 인권과 정의 실현에 적합한 단체, 변호사 단체를 만들 것인지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고민들을 한번 잘 발현시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회원에 의한 또 회원을 위한 서울회를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주요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희들이 만든 공약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공약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포인트 캐시백. 변호사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회비, 경유비 등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늘어난 회비들의 일부를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정책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이 되면 회무를 통한 생계의 일을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제가 받은 많은 은혜들을 보답하는 측면에서 회원들을 위해서 제가 받는 모든 급여를 출연해서 청년과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 지원 기금으로 마련할 생각입니다. 네, 특히 청년 변호사와 여성 변호사들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무엇보다도 출산의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한 모든 우리나라 전체 국민들이 관여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변호사 단체도 책임을 지고 출산 장려하는 정책에 함께 동참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출산 장려금도 높이고 그리고 육아와 관련해서 8세 이하의 아이들을 가진 변호사의 경우에는 회비를 면제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에는 바름이 어린이집이 있는데 그런 것을 확충하고 또 법원에 가기 위해서 몇 시간씩 아이를 돌봐야 될 곳이 필요하니 그런 곳도 제휴하여서 마련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년들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제 제자들도 한 번씩 연락이 오고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일자리를 찾고 또한 그 일자리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며 변호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자 합니다.
네, 앞서 그 청년 변호사들의 어려움을 설명해 주셔서 추가로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내 변호사 수가 3만여 명에 달하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무한 경쟁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변호사 수 감축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법률 시장 확대에 조금 더 힘을 쏟아야 한다는 입장이신 것으로 알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법률 서비스 시장 전체 규모가 8조에서 10조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체 경제 규모에 비하면 너무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에서의 법률 시장을 넓힐 필요성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변호사들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코스닥 상장회사의 감사를 오랜 기간 동안 했습니다. 사실 감사라고 하면은 회계감사, 직무감사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회계감사만 중요시 여기고 회계사들이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감사를 하면은 적법하고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이 많이 관여를 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공공주택의 경우에도 비리가 많아서 재건축 조합의 경우에도 비리가 많아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감사를 한다거나 감리를 한다거나 관여하게 되면은 그런 부조리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도 많이 키울 수 있지만 제가 가장 추구하는 것은 서울에만으로 좀 힘들겠지만 우리 변호사들이 젊은 변호사들이 해외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K법률, K리글로 명명하고 싶은데 우리나라 K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TV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TV 잘 만드는 회사는 일본의 소니, 파라소닉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TV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했더니 삼성, LG 망한다고 난리 났었습니다. 그러나 개방을 하고 났더니 지금 전 세계 시장의 TV 시장은 50% 이상을 우리나라가 점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K법률, 법을 만들고 전자소송 그런 것을 수출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법률 서비스의 이익을 우리나라로 가져오면은 우리나라의 좁은 8조, 10조 시장이 아니라 100조, 1000조 시장에 우리 변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도와서 K법률, K리글로 만들 생각입니다. 네, 국내 법률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법률 시장까지 진출할 발판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변호사 수 감축을 위해서 일각에서는 로스쿨 결혼 보충제 이 연장을 빨리 폐지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후보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결혼 보충제는 처음 만들 때 법전원에 생존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만들었던 부분이고 결혼 보충제의 수명은 이제 다 했다라고 생각됩니다. 로스쿨 사이에 경쟁도 필요합니다. 저는 경쟁법 학자인데 경쟁을 하지 않으면은 계속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혼 보충제를 폐지하면은 편입학도 있을 수 있고 로스쿨 간의 경쟁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유능하고 잘 훈련된 변호사들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 보충제는 폐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이 변호사 업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리걸테크인데요. 후보자님께서는 리걸테크 플랫폼, 법률 플랫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법률 플랫폼을 반대하는 입장은 전혀 아닙니다. 리걸테크, 당연히 변호사들이 활용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가 제외된 리걸테크는 변호사법 위반이겠지만 변호사가 개입하여 변호사가 리걸테크를 이용하여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지극히 필요하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훨씬 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단체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리걸테크를 발전시키고 리걸테크를 활용하는 정책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일자리를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리걸테크를 맡게 되면은 결국 영국에 있었던 레드 플래그법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영국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결국
미국으로 다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저는 리걸 테크를 잘 활용하고 그것을 수출해서 법률 서비스 시장, 해외 법률 서비스 시장을 개척하고 법률 서비스로 인한 이득을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우리나라를 풍성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이 각 지역에 여러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또 하나의 이름으로 광고에 유치하는 체인점 형태의 법무법인을 네트워크 로펌이라고 하죠. 이 네트워크 로펌의 허위 과장 광고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어떤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광고를 통해서 사건을 수임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비용을 광고에 쏟아 부으면은 결국 법률 서비스를 하기 위한 실제의 시간과 돈은 너무 적게 들어가니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광고비가 90%, 나머지 10%가 법률 서비스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그 서비스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제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원가가 100원 중에서 90%가 광고비로 들어가면 10%로 재료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의료법과 관련해서 의사단체에서는 그 부분을 잘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단체를 벤치마킹해서 의료 광고 규제와 같은 방향으로 총량제를 도입한다거나 일정 부분 이상은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그런 방향을 통해서 광고를 규제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허위 과장 광고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특히 네트워크 펌의 경우에는 변호사들은 한 지역에 한 법률 사무소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트워크 펌은 전부 다가 하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지방에 있는 네트워크 펌에 서울에 있는 대표가 직접 그 사건을 관여를 한다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관여하는 사람들만 광고하거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네, 이 네트워크 로펌 문제 외에도 앞서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기는 하셨었지만 이 변호사 직역 수호와 창출도 업계의 주요 키워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싶으십니까? 네, 먼저 말씀드린 해외 시장 개척 그 부분이 법률 시장을 가장 크게 확대할 수 있고 한국 사람들의 뛰어남, 위대함으로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법률 시장을 확대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 국민들에게도 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인회계사들이 과거에는 한 7, 8년 전에는 전산화가 되면 다 망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회계사들이 결국 법을 개정했습니다. 외관법을 비롯하여서 법을 개정하면서 공인회계사들이 참여해야 돼야 되는 일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외관법의 경우 2년 2번 하고 나면 한 번은 지정감사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데 그것이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경영의 투명화를 통해서 도리어 국민들에게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주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변호사 단체들도 국민들에게 이득이 되는 법률을 개정해서 변호사들이 더 많이 관여하는 그런 정책을 취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의 경우에 회계사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감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공공주택 관리라든지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변호사들이 관여하도록 하는 그래서 시장을 확충하고 국민들에게도 이득이 되는 그런 정책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변의 회장 선거가 딱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자님께서 이번 선거에 임하시는 각오 여쭤보겠습니다. 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이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고 큽니다. 우리 변호사단체의 72% 이상이 서울지방변호사에 속해 있습니다. 이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이 정하고 있는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고 그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변호사 단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먹고 살아야 됩니다. 먹고 살지 못하는데 정의와 인권을 수호할 사람은 별로 없고 그것을 요청하는 것 자체가 무리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단체가 변호사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국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호사로부터 신뢰받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변호사 단체를 만들겠습니다. 일 잘하는 기호 1번 박종헌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된 후보, 행동하는 후보가 그리는 서울변호의 미래와 비전이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법률방송에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 특별대담. 이어서 기호 2번 박병철 후보자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한 인사 말씀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원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제 법무법인 로얄의 대표 변호사로 있는 박병철 변호사입니다. 세무변호사회 회장, 한국법조인협회 부회장, 96, 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을 역임했었고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배, 후배, 동료 변호사님들을 위한 헌신과 봉사로 나아가고자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선거에 기호 2번으로 입후보했습니다. 네, 서울지방변호사회 교육이사 또 지난 96대, 97대 서울변의 사무총장을 지내셨다고 하셨는데 이번 서울변의 회장 선거에 출마하게 된 계기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 가지 역경을 겪고 뒤늦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마주했던 현실은 엄혹하고 냉정하기만 했습니다.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유사직역에 침탈이 있었고 우후죽순 늘어나는 네트워크 로펌 그리고 거기에 가세해서 변호사 중개 플랫폼으로 인해서 변호사 업계가 전체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고심 끝에 직역 수호와 확대를 위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었고 지난 6년간 여러 활동을 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출마 선언 당시에 회원들을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방파제가 되겠다고 하셨었죠. 그럼 이제 핵심 공약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후보자님께서는 이 최우선 과제로 검경 수사권 재조정 추진을 제시한 바 있으시죠. 이를 비롯한 다른 공약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51대 대한변협집행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당시에 약 75%의 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지연이 되고 있다는 경험을 했다고 답했고요. 저만 하더라도 고소한 사건이 벌써 3년째 경찰과 검찰에서 핑퐁 게임을 하면서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또 업무가 너무 과중되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게 재판으로 가기도 전에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지연되면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가 송두리째 뽑힐 수 있습니다. 저는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검경 수사권이 반드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검경 수사권 재조정은 국민의 신속한 권리를 구제받기 위한 것입니다. 검찰을 비롯한 어떤 조직이든지 그 조직에는 개선해야 될 부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 권익을 담보로 잡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공약이 있는데 주요한 공약들만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에만의 주석서를 만들어 갑니다. 현재 주석서는 한국사법행정학회라는 이름은 학회지만 사기업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돈을 내고 주석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학술위원회를 폐지하고 주석서 편찬위원회로 개편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망 있는 분들 그리고 권위 있는 주석서를 편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감정인 제도가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감정인이 필요한데 이 감정인에 대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 제도를 꼭 도입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사할 때 변호인이 입회를 하고 진술 거부권을 고지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ACP 형사성공 보수 부활 그리고 변호사 보수의 면세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가 사무총장 시절에 기획했던 사업이 있습니다. 문서 파쇄. 시작할 때는 좀 작은 사업인 줄 알았는데 변호사님들의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동서남북 모두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내 변호사님들 그리고 청년 변호사님들을 위해서 변호사가 상주하는 송무지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서식이나 양식이 필요하신 경우에 즉시 지원을 하고 변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변호사가 직접 상주하면서 송무지원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군이 고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직군이다 보니까 심리케어 센터를 설치해서 변호사님들께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변리사 실무 수습을 받고 현장 연수를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변호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변호사 중에서 유일하게 대한변리사회의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현장 연수를 위해서 여러 변호사님들을 현장 연수가 가능한 변호사님들과 매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에 변리사 현장 연수 지원 허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회원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교류 행사를 열려고 하고요. 서울지방변호사회 마라톤 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변호사님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는 아주 즐거운 행사를 만들고자 준비했습니다. 네, 검경 수사권 재조정 추진을 비롯해 다양한 핵심 공약들을 소개해 주셨고요. 이 변호사 업계에서는 리걸테크를 둘러싼 논란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이 변호사 중개 플랫폼에도 엄정 대응하겠다 밝히신 바 있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저는 지금까지 누구보다 중개 플랫폼과 관련해서 치열한 투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실상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변협과 서울에 부과됐던 공정위의 과징금이 취소가 되었고요. 그 판결문에는 규제에 관한 자율권한이 변협에 있다고 분명하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개 플랫폼에서 청년 변호사들에 대해서 고소가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플랫폼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 변호사는 그 사기업에 종속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따라서 단호하고 명확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서울에 제가 얼마 전에 회교 위반 조사 특별위원회를 다시 출범시켰습니다.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 엄정한 대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변호사 중개 플랫폼 문제도 있지만 네트워크 로펌의 무분별한 분사무소와 온라인 광고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통 질문 여기서 드려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로펌 문제와 관련해서 후보자님이 생각하시는 방안이 있다면요? 네트워크 로펌을 생각하면 항상 황소개구리가 떠오릅니다. 네, 황소개구리가 지금은 퇴출됐죠. 이 황소개구리가 사람들을 물거나 전염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퇴출된 게 아니라 생태계를 교란했기 때문에 퇴출됐습니다. 네트워크 로펌이 대규모 자본을 동원해서 키워드 광고 시장을 잠식하고 사건들을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의뢰인이 찾아와서 심각한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모 로펌을 다녀왔는데 가니까 경찰 제복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서 자기가 탐정이다. 그리고 자기에게 사건을 맡기면 3일 내 모든 불륜 증거를 잡아서 변호사와 협업을 해서 확실하게 처리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의뢰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대규모 사무실에, 이렇게 거창한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탐정이라는 분들이 앉아서 제복을 입고 앉아 모든 증거를 싹쓸이해서 수집해 준다. 그리고 이 많은 변호사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거랑 이렇게 개인 사무실 또는 이렇게 소규모 법인에 와서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의뢰인들이 봤을 때 확연히 차이가 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광고라든지 그런 모습으로 사건을 싹쓸이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으면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총장과 변협조사위원으로 일하면서 네트워크의 변칙과 편법에 대해서 많이 목도했습니다. 그리고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사전 심사제를 도입을 해서 광고를 하면서 변호사 회의를 통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공약이 네트워크 로펌 규제 시까지 의뢰비를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로펌을 규제하지 못하는 변호사회는 의뢰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발본색고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로펌을 강력하게 규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변호사 직역 수호와 확대에 대한 질문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변호사의 고유 영역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또 이를 지키기 위해 서울변에는 어떤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변호사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는 사회 전체의 모든 전문 분야를 조금씩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는 전문직입니다. 법률 분쟁이 있다면 어느 영역이든 당연히 변호사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직역들은 과거 법조인 수가 적을 때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제는 변호사가 충분히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유사직역들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무총장 시절 성공적으로 유사직역을 방어한 경험이 있습니다. 외관법과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해서 직역 확대에도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스쿨 교육의 빠른 정상화를 촉구하셨죠. 로스쿨 결혼보충제 편법 연장을 중단해야 한다고 민원도 접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결혼보충제는 2009년도 로스쿨이 처음 도입될 당시에 대학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데 10년 동안 변칙적으로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재학생들의 결혼을 보충하다 보니까 입학생들이 자꾸만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합격률이 저하되고 오탈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결혼보충제를 폐지하면 합격자 수를 낮추고 로스쿨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실 있는 정책으로 변호사들의 실질적인 이익을 증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는 각오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변호사 업계에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출마했습니다. 저는 선배, 후배, 동료 변호사님들의 뜻을 모아서 우리 변호사회가 헌신과 봉사가 가득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우선 3가지를 강하게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당선되면 바로 관용차와 수행기사를 폐지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략되는 6천만 원 이상의 예산은 회원들만의 교류를 위해서 확대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사업을 전면 개혁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아닌 회원들이 참여하는 행사로 만들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6년 동안 회무를 하면서 한 번도 해외 출장을 간 사실이 없습니다. 저보다 더 필요하고 역량 있는 분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집행부의 임원을 위한 외유성 출장은 없을 것입니다. 2억 원의 예산을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회원들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네, 후보자님 말씀을 들으니 소통과 혁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강력한 의지를 양분 삼아 타협하지 않는 당파제로서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 후보자 대담, 마지막 순서로 기호 3번 조순열 후보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말씀과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후보 기호 3번 조순열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연수원을 33기로 마치고 서초동에서 21년째 개업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무 관련해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초대 청년 부협회장을 거쳤고 지금 김정욱 후보와 함께 직역수호 변호사단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96대와 제97대 서울변의 부회장, 그리고 제46대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 등을 지내셨습니다. 이번 서울변회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네, 저는 직역수호의 진심이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부협회장을 할 때 제가 직역수호특위 간사를 맡았었습니다. 그 당시 때 변리사 단체와 저희 대한변협 사이에 소송 대리권을 가지고 소송이 있었습니다. 변리사 단체에서는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대리권이 변리사들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했고 저희 변호사 단체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도 대한변협을 대리해서 소송 대리인으로 참여를 했고 변론을
저도 직접 했었고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직역수호에 대한 뽕을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직역수호 변호사단을 만들었는데요. 각종 직역 침해에 대한 대응과 또 직역 변호사법 위반에 대한 고소 고발을 여러 건 진행을 하면서 직역수호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법시험 출신이지만 변호사 시험 출신 후배들과 너무너무 친하게 아주 잘 지냈습니다. 제가 후배들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느낀 것은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가 정말 좋구나라는 부분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에 대한 실력의 진가를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오래전부터 여성 변호사회의 그 권익 향상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교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출신, 성별, 그리고 세대, 지역, 또 이념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우리 제야법조를 하나로 묶는 그 가교 역할을 내가 정말 잘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장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변호사의 직역 수호를 위해서 출마를 결심했다고 하셨고요. 또 후보자님께서는 이 출마를 선언하실 당시에 행동하는 회장으로 법조 화합의 가교가 되겠다고 하셨었죠. 이를 이루기 위한 핵심 공약이 있다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먼저 변호사 수 배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법연수원 33기로 1000명 세대 1세대입니다. 그 당시 때 1000명도 변호사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뒤에 로스쿨이 도입되면서 1500명으로 늘렸습니다. 그 조건은 유사직역을 통폐합하겠다. 즉 변리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등 유사직역을 통폐합하고 로스쿨에서 배출된 전문 변호사들이 그 영역을 맡도록 하겠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회적 합의를 완전하게 깨고 유사직역은 그대로 둔 채 변호사 숫자만 1500명으로 늘렸고 급기야 1745명까지 늘리게 됐습니다. 이 숫자는 지금 사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한계에 다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변호사 수 감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사성공보수 부활 문제입니다. 형사성공보수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들이 의뢰인간 약정을 하고 변호사들의 노력에 의해서 변론을 통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을 때 그에 응당한 보수로 성공보수를 약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다라는 10년 전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변호사들이 노력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성공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반드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성공보수는 부활되어야 한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제 세부적인 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조 생태계를 교란하는 행위들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오셨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이 네트워크 로펌의 과장 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네트워크 펌의 문제점은 분사무소와 주사무소를 함께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분사무소를 찾는 고객이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을 때 마치 주사무소에서 함께 있는 변호사들이 모두 변론에 참여하고 소송에 도움을 줄 거라고 오해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문제인 것은 비변호사의 광고 부분입니다. 변호사가 아닌 전문위원들을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 고위공직자다 내지는 경찰이다 이 전문위원들을 광고를 하면서 이들이 로비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 줄 것처럼 유인하는 그런 형태의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저희가 규제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키워드 입찰 광고 규제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네이버 키워드를 독점을 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독점하기 위해서 입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광고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더 많은 광고비를 내는 로펌이 특정 키워드를 독점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검색했을 때 유인하는 꼴이 되는데요. 결국은 종국에는 우리 변호사들이 그 광고비에 허덕이는 그런 결과가 벌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입찰형 키워드 광고 금지를 해야 되겠다라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이 네트워크 펌 외에도 광고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 법률 플랫폼 문제도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로토기용 변호사를 징계한 변협과 변회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리인을 맡으신 바 있죠. 네. 아까 간략하게 얘기해 주긴 하셨지만 관련 내용을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저희가 지난 집행부 때 소위 불법 플랫폼과의 전쟁이라고 명칭할 정도로 불법 플랫폼을 규제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힘을 썼습니다. 허위 과장 광고를 변호사들이 이용하게 되고,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저희는 회원인 변호사들이 불법 플랫폼에 가입하고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저희가 징계를 했더니 불법 플랫폼 측에서는 그 광고 저희 징계한 행위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고 저희 대한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과징금을 각 10억 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부과처분에 대해서 다투었고 저희는 변호사는 공공재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법무부로부터 변호사들에 대한 감독권, 징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변협은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대행해서 징계를 하기 때문에 그 징계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이에 대해서 변협과 서울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였고 완승으로 결론이 지어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단계에서 저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대리했고 저희 변호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사건에서도 저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했고 변론에 직접 관여를 하면서 완승을 하는데 저도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한 이 직역수호 변호사단의 공동 대표를 맡고 계시죠. 그만큼 이전부터 오랫동안 유사직역의 업무 침탈에 대응해 오신 바 있는데요. 변호사 직역 수호, 나아가 확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제시하고 계시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변호사 업무 영역을 제한하는 세무사법과 변리사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헌법 소원 내용은 세무사 자동 자격 취득이 이제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변시 7기 이하 그리고 연수원은 47기 이하는 세무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이는 결국은 우리 변호사 직역이 침탈당한 결과이고요. 유사 직역들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의 경우도 변호사들의 소송 대리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일들이 다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역수호 변호사단을 대표해서 형사 고발을 했고 변호사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역 확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변호사 중심의 사법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형사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만약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면 변호사들이나 당사자들이 형사고발을 하지 않고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소고발을 막을 수가 있고 변호사들이 소송을 통해서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비밀 유지권 법안도 발의를 했는데요. 지금 전 세계에서 ACP, 즉 변호사 비밀 유지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사 비밀 유지권을 통해서 변호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고 의뢰인들의 권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 변호사 단체인 서울변회를 이끄는 수장자리, 그만큼 막중한 책임이 따르는데요. 마지막으로 선거에 임하는 각오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는 회원 한 분 한 분을 찾아뵙고 제 진심을 전하려고 합니다. 저는 서초동에서 개업 변호사로 21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업무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변호사들의 고충에 대해서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저는 유관 기관과 끈끈한 나름대로의 인맥을 가지고 있고, 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수호의 진심이었던 제가 여러 가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직역수호를 위해서 제가 도전한다면 어느 누구보다 제가 나름대로 적합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진심을 회원들에게 따뜻하게 전하고 회원들의 마음을 얻고자 합니다. 끝으로 저는 팀워크를 매우 중요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회장이 된다면 팀들의 의사결정에 따를 거고, 또 토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릴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철학과 우리 변호사 회원들의 의견이 다를 때 저는 망설임 없이 회원들의 의견을 따를 것입니다. 지금 저희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저는 제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안이 없습니다. 늘 팀들과 상의하고 팀들과 토론하고, 그래서 결론이 내려지면 저는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후보자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저의 철학대로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이 된다면 팀워크를 중시하고 함께 의사결정을 하고 함께 추진하는 그런 회장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갈 수 있을지 행동하는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법률방송에서도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8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선거 후보자 대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글로벌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5가 지난주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CES도 지난해에 이어 AI가 주인공이었는데요. 반도체와 로봇,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은 물론 사람들의 일상에도 AI가 깊숙이 스며든 모습을 볼 수 있었다는 평가입니다. 국내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 이슈. 오늘은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과 CES 2025 총평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CES도 AI 무대였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우 공통적으로 기기 간 연결성을 강조한 기술들이 많았는데 이외에도 반도체가 특히 주목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뭐 반도체라고 하는 게 어디에 쓰이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뭐 너무 당연한 이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어떠한 기기가 되든, 그러니까 향후 지금 AI를 이끌고 있는 엔비디아에서 뭐 주인공이 뭐 바뀌든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이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머리가 처리해야 되는, 우리의 두뇌가 처리해야 되는 그에 앞서서 정보를 올려놓아야 그 머리가 그걸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의 AI와 로봇이 증가하더라도 앞으로 메모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게 핵심이죠. 근데 그건 이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고, 실제로 이번 CES에서는 그냥 젠슨왕에서 시작해서 젠슨왕으로 끝났다. 엔비디아도 아닙니다. 그 행사 기간 내내 결국 젠슨왕의 뒤만 쫓아다녔고, 젠슨왕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젠슨왕이 누구랑 만났는지, 젠슨왕이랑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고 젠슨왕이랑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 결국 이게 모두 화두가 될 정도로 젠슨왕이 메인 이슈를 모두 장악해버린 상황이었고, 그런데 굉장히 허무하게도 이번에 뭐 대단한 발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놓고 보면 엔비디아가 발표한 건 그냥 신종 그래픽 카드 하나 발표한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메모리가 화두가 되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그 그래픽 DDR이라고 하는 램이 있습니다. 이 램을 마이크론 거라고 젠슨왕이 잘못 얘기했다가 이거 가지고 또 엄청나게 화두가 됐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마이크론만 들어갔다면 기존에 원래 제공했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제외된 거냐? 라고 물었고, 당연히 그와 관련된 사실을 뭐 알 리가 없는 뭐 젠슨왕은 뭐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다가 그 다음날 나와서 또 해명하고, 이거 뭐 중요하지 않다. 원래 뭐 세 회사가 다 공급하는 거였고, 뭐 삼성전자도 원래 공급하고 있던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얼버무렸는데, 나중에 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이 관련된 얘기를 뭐 얼버무리긴 했습니다만, 결국 엔비디아의 어떻게 보면 그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결국은 자기들은 설계만 할 줄 알지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결국 방증하는 것이 아니었나,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CES에서 SK의 경우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주요 계열사 CEO들이 대거 참석을 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소통에 나서기도 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는 좀 이런 부분이 다소 소극적이었다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좀 어떤가요? 네, 저는 의도적이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CEO의 법적인 판단이 2월 달에 또 내려지잖아요. 4분기 실적의 부진도 부진이지만 제가 보기엔 CEO의 확실한 어떤 포지션 결정이 있기 이전까지는 삼성전자는 모든 사업과 모든 포지션의 변경 같은 것들이 굉장히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뭐 한종희 부회장의 체제 아래에서 현상 유지 정도 혹은 바꾸더라도 외면적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는 정도의 변화를 가져가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번 2월 달에 어떤 선고에 의해서 확실하게 이재용 회장의 포지션이 결정이 되면 아마 그때부터 뭐 신규 투자라든지 각종 뭐 그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것도 이제 비교적 포지션이 자유로워졌을 때 가능한 일이지만, 그래서 이번 2월 결정 이전까지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액션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CES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이 뭐 굉장히 예전처럼 화려하고 넓은 그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 맞는데, 예를 들어서 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무언가 설명하지 않아도 가서 답을 구하는 형태였다면, 이번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뭐 나름 LG전자 쪽이 좀 더 화려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에서 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설명해 줘야 이해를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쪼그라든 데는 삼성전자가 스스로 못해서이기 때문에 이건 결국 결자해제가 필요하다. 삼성전자가 스스로 HBM에서도 우리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적자를 크게 내고 있는 비메모리 사업부에서도 우리 일감도 잡아왔고, TSMC와 뭐 경쟁, 점유율 경쟁은 안 되지만 선단 공정 쪽에서는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내지 못하면 뭐 삼성전자의 의미 있는 행보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중국 기업들의 추격도 만만치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주요 국내 기업 CEO들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업계 평가는 어떤가요? 네,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 중국은 경쟁자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뭐 팔로워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패스트 팔로워에서 업력을 가장 크게 보여줬던 상황이라면 이제 중국도 동일한 패스트 팔로워로서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TV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뭐 1위는 삼성전자지만 2위였던 LG전자는 밀리고 밀려서 지금 뭐 3, 4위권으로 이미 내려간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물론 삼성TV, 그 다음에 뭐 LGTV, 중국TV를 놓고 보면 우리나라 쪽이 압도적으로 화질이나 뭐 품질이 좋은 건 맞지만 가격이나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과연 모든 걸 포기하고 삼성과 LG를 선택할 만한 글로벌 소비자들이 많이 있나? 이 부분도 이제는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건 이쪽은 데이터 규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적어서일지 모르겠지만 AI하고 자율주행은 선도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그냥 선도 아닙니다. 압도적 차이로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중국이 지금 적어도 AI와 자율주행 쪽은 선도하고 있다. 야,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라. AI 쪽에서 뭐 중국이 뭘 하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연어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전반적인 AI의 여러 가지 로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칩을 만드는 설계 기술이라든지 이게 지금 미국보다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건 다시 한번 가서 조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양쪽에 나타나고 있는 데이터의 숫자, 이 전체적으로 AI를 이루는 거 결국 빅데이터를 얼마나 잘 모아서 이걸 잘 처리하느냐가 관건인데 이 데이터의 양 자체가 중국어로 만들어내는 이 데이터의 양이 워낙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AI의 품질은 이미 한 재작년부터 중국과 미국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수준이었고 지금도 서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이걸 구현하는 프로그램 쪽이라든지 이런 쪽은 뭐 챗GPT나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약간은 서구 쪽에 앞서 있는 건 사실이지만 AI의 원천 기술과 데이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뒤처지고 있다는 건 아마 착각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만들고 있는 또 하나의 이제 이슈 때문에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트럼프 위기에선 공급망 분리를 더 세게 할 수밖에 없는데 중국은 아직은 이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중국의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결국은 최첨단 기술 측면에선 중국이 아직 부족함이 많이 있다는 거죠. 특히 반도체와 관련돼선 더더욱 그렇고요. 그래서 중국의 최대 리스크는 이 부분을 어떻게 스스로 극복해 나가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래서 중국도 장기적으로는 홀로서기를 준비하고 있다. 결국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능력, 소프트웨어 능력은 많이 따라잡았으니 그 다음에 데이터 측면에서는 앞서가는 측면도 있으니 현재 구간에서 하드웨어 기술 몇 가지만 중국이 가져가면 그러면 뭐 중국도 충분히 미국과 경쟁해 볼 만한 레벨로 올라오는데요. 그런데 이 길로 가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길이죠. 여러 나라가 시도했지만 지금까지 전부 실패했던 길이기 때문에 과연 중국이 이 정도 레벨까지 올라올 수 있을지가 중국이 정말 뭐 지환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거의 마지막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이건 단순히 기술뿐만 아니라 국방, 지정학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CES 개막 외에도 지난주 중요한 뉴스가 또 있었죠. CES 행사 기간에 엔비디아와 현대차가 파트너십을 체결한 건데요. 소식이 전해지고 지난 10일 현대차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가 주력할 사업도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현대차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엔비디아랑 협력한 것도 뭐 중요한 부분이지만 과거 현대차 불과 한 4, 5년 전까지 현대차가 어땠습니까? 내가 다 하겠다였습니다. 반도체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 그러니까 자동차용 반도체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스스로 만들어 보겠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모든 소프트웨어 서비스 이것도 다 스스로 해보겠다라고 약간 자신감을 보였던 게 현대차인데 최근에 이제 그 회장의 행보를 봤을 때도 그렇고 최근에 현대차 C레벨 사람들의 워딩을 살펴보면 이제는 그 고집은 버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잘할 수 있는 업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가능성. 이제 뭐 중국이랑도 협력해요. 그래서 현대차가 최근에 중국이랑도 협력을 얘기했죠. 삼성전자랑 협력을 얘기했죠. 네이버와 KT와는 이미 협력하고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의 뭐 올인칩을 가져오는 건지 그 이상의 것을 가져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실제로 엔비디아와 협력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잘하는 부분과 내가 부족한 부분을 서로 인정하고 협력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러면 엔비디아와 현대차의 조합은 넘버원으로 가느냐? 어림없죠. 여전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율주행차의 투탑은 지금 테슬라, 그 다음에 중국의 화웨이입니다. 이 둘은
최근에 유튜브, 국내 유튜버들도 최근에 중국이라든지 미국에 가서 실제로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의 13.02 버전, 그 다음에 지금 화웨이에서 새로 나온 3.02 버전, 이런 것들을 다 이미 시험해보고 온 영상들이 유튜브에 넘쳐납니다. 이것만 보시면 정말 사람이 뒤에서 조종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수준까지 이미 양산은 올라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미 칩을 제공하고 있는 폴스타라든지 다른 회사들의 기술이 그 레벨로 올라와 있나? 현대차와 비슷한 레벨이거든요. 그러면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협력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 지금 구간에서 가상 공간에서 그 많은 그 데이터를 돌린다? 이게 과연 현실에서 쓸 수 있는 데이터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운행할 때 보시면 생각지도 못한 변수가 너무 많아서, 지금 테슬라가 처음에 컴퓨터 비전, 카메라죠. 카메라하고 AI를 접목시켜서 자율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 모두가 손가락질했죠. 그런 부족한 기술, 밤에도 보이지 않을 거고, 비 오면 안 될 거고, 눈 오면 안 될 거고, 그런 기술이 무슨 기술이냐라고 손가락질했던 게 벌써 이 레벨에 와 있는데요. 그럼 나머지 회사들은 뭐 하고 있었냐? 각종 센서를 모양이 좀 이상하더라도, 못생겼더라도 엄청나게 덕지덕지 달아서 이 모든 것들을 HD맵과 연결을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로직을 만들면 아마도 자율주행이 완성될 거라고 했는데, 그 회사들 지금 줄줄이 망해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HD라고 하는 그 방식이 소위 이제 기존에 했던 센서류 방식에선 나름 높은 위치라고 보여지나, 아까 이제 탑2라고 얘기했던 업체랑 비교해 보면 지금은 꽤 많이 벌어진 상황이라서, 그래서 엔비디아하고 조합한 건 분명히 박수 쳐주고 앞으로 결과물을 지켜봐야 될 일이지만 아직은 레벨 차이가 꽤 나고 있다.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오린칩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테슬라처럼 스스로 AI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서비스나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지도 못하죠. 물론 AI의 쿠다라고 하는 큰 플랫폼이 있습니다만 이게 자율주행과 열려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또 하나의 특징은, 현대차에서 그동안 이거 누가 담당하고 있었죠? 현대오토에버가 담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외부의 경쟁력 있는 업체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 현대오토에버는 앞으로 뭘 할까? 그런 고민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이번 협력은 분명히 박수쳐 줄 부분도 있고 시사하라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아직은 가야 할 길이 굉장히 멀다라는 것도 더불어서 언급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경제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 고맙습니다. 이번 주 현장과 사람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